백조와 박쥐, 히가시노 게이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거실에도 주방에도 어머니 아야코의 모습은 없었다. 하지만 미레이가 2층으로 올라갔더니 뭔가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는 소리였다. 방문이 열려 있었다. 가까이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야코가 바닥에 앉아 책장에 책을 박스에 담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너라. 아야코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놀란 기색은 아니었다. 미레이가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잠깐만 기다려. 바로 저녁 준비할게. 스튜는 벌써 해두었어. 그건 괜찮은데 유품 정리? 그래. 아야코는 이마를 긁적였다. 이대로 보관해두는 것도 괜찮지만 남겨두면 언제까지고 딱 끊지 못할 것 같아서. 언제까지고 이대로 둘 수는 없지. 미레이는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았다. 언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침실을 따로 썼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결국 처분해야 하잖아. 어차피 할 거 빨리 하는 게 좋아. 그렇겠지.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야코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미레이에게는 뜻밖의 이야기였다. 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거야? 하고 아야코가 몸을 일으켰다. 너도 머지않아 떠날 거고 그러면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잖니.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가? 미레이는 말끝을 흐렸다. 이아리가 대답하기 난처한 쪽으로 흘러갔다. 미레이는 아직 결혼할 예정은 없었다. 하지만 평생 독신으로 살 생각인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고심이 담긴 어조로 아야코는 말했다. 앞으로의 일?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적인 거. 네 아버지 수입이 끊겨버렸으니까. 그렇지. 미레이도 목소리를 떨궜다. 요즘 줄곧 생각해온 일이기도 했다. 시라이시 겐스케 법률 사무실은 이미 문을 닫았다. 그동안 떠안고 있던 안건은 변호사 동료들이 인수해주기로 한 모양이었다. 저축해둔 게 좀 있지만 앞으로 절약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여차하면 이 집을 처분하고 살림을 간소하게 줄여야겠지. 아야코의 입에서 이런 현실적인 의견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미레이는 내심 놀랐다. 여태까지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현실의 힘겨움은 모를 거라고 약간 내려다보는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머니도 나름대로 정확히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하고 있었다. 저녁 다 차려지면 부를게. 그렇게 말하고 아야코는 방을 나갔다. 미레이는 침대에 앉은 채 새삼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풍경한 방이다. 장식이랄 게 거의 없었다. 서재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은 것 정도일까? 하지만 그것도 몇 년 전 사진이라서 미레이는 성인식 예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에 가서 앉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필기도구며 인감, 약 등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카드도 상당히 많다. 대부분 어딘가의 회원카드였지만 평소 쓰지 않는 신용카드도 섞여 있었다. 진찰권도 눈에 띄었다. 치과 진찰 카드가 나왔다. 뒷면에 날짜와 시각을 적는 칸이 있었다. 예약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는 모양이다. 무심코 거기에 적힌 숫자를 들여다보고 미레이는 헉 하고 숨을 삼켰다. 3월 31일 4시 라고 적혀 있었다. 3월 31일. 그 날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도쿄돔에서 프로야구 공식전 자이언츠 대 주니치의 경기가 있었던 날이다. 구라키 다스로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 밤 그는 이 야구 경기를 보려고 도쿄돔에 갔고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시라이시 겐스케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도쿄돔에 가기 전에 치과 진료를 받았다는 것인가? 미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야코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맞아, 이를 뽑은 날이네 라고 즉석에서 대답했다. 네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몇 개나 해넣었잖니. 그중 한 개야. 그러고 보니 그 무렵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야구 경기가 시작된 건 저녁 6시야. 그 2시간 전에 발치를 하다니. 그럴 수도 있나? 딱히 이상할 것도 없어. 발치는 별로 힘들 것도 없다고 했거든. 통증이 좀 있는 정도고 그것도 진통제를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던데. 하지만 굳이 그런 날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갈까? 통증을 잊어버리는 데는 마침 좋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런가? 미레이는 식탁에 놓인 진찰 카드를 빤히 바라보았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다음 날 회사 일이 끝난 뒤 그 치과로 향했다. 3월 31일의 진료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자고 생각한 것이다. 전화로 문의하면 수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직접 가보기로 했다. 치과는 진구마에의 빌딩 2층에 있었다. 입구는 유리 자동문이다. 진료 시간은 미리 검색해서 오후 6시 30분까지라고 알고 있었다. 미레이가 도착했을 때 아직 10분쯤 남아 있었다.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30분이 되자마자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앞에 접수처가 있고 그 안에서 뭔가 기입하고 있던 젊은 여자가 얼굴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진료는 끝났어요. 그리고 예약으로 시간을 정하셔야 하는데. 빠른 말투로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미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실은 아버지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가방에서 시라이시 겐스케의 진찰 카드를 꺼내 접수대에 올려놓았다. 아, 시라이시 씨. 여자의 얼굴에 긴장감이 떠올랐다. 네, 라고 미레이는 대답했다. 딸입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나이는 아버지보다 조금 젊어 보였다. 시라이시 씨에 대해 뭘 알아보려는 건가요? 진료 내용을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 여기 3월 31일요. 미레이는 진찰 카드에 적힌 날짜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걸? 미레이는 의사를 슬쩍 올려다보았다. 목적을 밝혀야 하나요? 하고 그는 생각에 잠긴 얼굴이 되었다. 환자 진료에 관한 건 본인의 허락 없이 입 밖에 낼 수 없어요. 설령 가족이라도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직 소식을 못 들으셨는지요. 의사의 표정에 놀란 기색은 없었다. 이번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윽고 마음을 정한 듯 의사가 말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상 위에 컴퓨터와 큼직한 모니터가 있었다. 의사는 미즈구치라고 이름을 밝힌 뒤 모니터에 입속 렌트겐 사진을 띄웠다. 시라이시 겐스케의 것이다. 미즈구치는 오른편 아래쪽 가장 안쪽의 어금니를 가리켰다. 이 치아가 임플란트라는 건 아시겠어요? 네, 거기 나사 같은 게 박혀 있네요. 맞아요. 발치 후에 잇몸뼈에 티타늄 토대를 받고 거기에 받침대를 꽂아 인공 치아를 붙이는 것이죠. 치주염으로 뼈가 많이 상한 상태여서 임플란트를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술해야 합니다. 이번 임플란트 치료는 8월쯤에나 끝날 예정이었어요. 3월 31일에는 어떤 치료를 했나요? 아,
그날은 밟지만 했어요. 그대로 토대를 받기도 하는데 시라이시 씨의 경우에는 밟지 후에 구멍이 너무 커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죠. 그 발치 치료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한 개를 뽑는 것이었으니까 시간은 별로 안 걸렸어요. 길어야 한 20분 정도였죠. 진찰 카드에 3월 31일 4시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오후 4시 30분에는 치료가 끝났다는 얘기다. 이를 뽑은 뒤에는 어떤 느낌인지 몹시 아프거나 하진 않나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간혹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사랑니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진통제를 복용하면 괜찮습니다. 당일 저녁에 외출하는 건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프로야구 경기장에 간다든가요. 프로야구 경기라 별 문제는 없어요. 붓기는 다소 느껴졌겠지만 미지구치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던 것이리라. 되도록 움직이지 말라든가 하는 건 없는 모양이네요. 격한 운동은 삼가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의사항이라면 술이죠. 술이요? 발치 뒤에는 한시바삐 상처가 낫는 게 좋겠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출혈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당일만이라도 음주는 삼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즈구치의 말을 듣고 미레이는 중요한 것이 생각났다. 그럼 맥주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말씀을 아버지에게도 하셨던가요? 말씀드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미즈구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런 것도 드렸을 겁니다. 미레이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발치 후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지나친 양치는 삼갈 것, 강하게 코를 풀지 말 것 등이 적혀 있고 당일의 음주는 피해 주십시오 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이거 제가 한 장 가져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큰 참고가 됐어요. 미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호리베 다카히로의 변호사 사무실은 니시 신주쿠의 오래된 상가 빌딩 2층에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앞에 접수 카운터 너머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전에도 왔었기 때문에 가즈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지금은 다른 의뢰인을 만나고 계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벽 쪽에 긴 가죽 소파가 있었다. 가즈마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정면 벽에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다. 낮 시간대의 시사 정보 방송이 흘러나왔다. 유명한 여성 탤런트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두고 평론가와 작가 등의 패널들이 토론을 하는 중이었다. 요즘에 인터넷은 애써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열었을 때 이 사건에 관한 뉴스가 매번 눈에 띄었다. 몇 년 전 그 탤런트를 기용해 토크쇼를 기획했던 것이 생각났다. 사전 미팅 때 대화를 해보니 평소에 어필하던 경박한 캐릭터와는 달리 자기 주장이 확실한 똑똑한 여성이라는 인상이었다. 그 뒤로 내심 응원해 왔는데 그 밖에 또 다른 얼굴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모양이다. 라고 가지만은 부쩍 자신이 없어졌다. 내 아버지에 대한 것조차 알지 못하는데 처음 마주한 사람의 인간성을 알아볼 리가 없다.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얼굴을 향했다. 안에서 나의 지긋한 남자가 나오는 참이었다. 그는 접수처 직원에게 슬쩍 머리를 숙이고 사무실을 떠났다.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다. 접수처 직원이 수화기를 들고 잠시 이야기한 뒤 가즈마 쪽을 보았다. 구라키 가즈마 씨,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즈마는 좁은 통로를 지나갔다. 작은 공간에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그곳이 상담실이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와이셔츠 차림의 호리베가 선 채로 뭔가 서류를 옆에 정리하면서 네, 거기 앉으세요. 라고 의자를 권했다. 가즈마가 자리를 잡자 호리베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구라키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호리베가 책상 뒤에서 양손을 깍지 끼면서 말했다. 지난번 가즈마 씨가 이야기했던 것도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어떤 대답을? 호리베는 순간 머뭇거리듯이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가즈마를 보았다. 딱히 아무 생각도 없었다 라고 하시는군요. 아무 생각도 없었다고요? 잠깐만요. 아버지에게 어떤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가즈마 씨에게서 들은 그대로예요.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게 1984년 5월 15일이고 그 4년 뒤에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이삿날을 완전히 똑같은 5월 15일로 잡은 것은 어째서인가? 그 날짜에 저항감은 없었는가라고요. 그랬는데 아무 생각도 없었다라고 하셨다고요? 네, 라고 호리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건을 잊어버렸던 건 아니지만 날짜는 딱히 의식하지 않았다. 이사할 때 이래저래 바빠서 무엇보다 회사 일에 지장이 없는 날을 선택한 것뿐이다. 구라키 씨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즈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습니까? 호리베 변호사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본인에게 확인해보자고 하신 거잖아요. 호리베는 마지못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확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의미요? 이를테면 공양입니다. 공양의 구실을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가즈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뭔가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요? 5월 15일에 이사를 하면 그날은 구라키 씨 집안의 이사 기념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날 구라키 씨가 성묘를 하건 절에 가건 주위에서는 단순히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겁니다. 설마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를 위한 공양인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즉 카모플라주인 셈입니다. 만일 그런 목적이었다면 과거의 잘못을 후회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가즈마는 금태 안경을 쓴 변호사의 각진 얼굴을 멀거니 바라봤다. 변호인님은 그런 걸 생각하셨어요? 그런 걸이라면 재판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요. 당연하죠. 호리베는 등을 반듯하게 세우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 나는 변호인이니까 재판에 유리한 소재를 찾는 것이 일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건은 빗나갔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다라고 해서야 이야기가 안 되죠. 어설피 꺼내들었다가 오히려 과거 사건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두 손을 번쩍 드는 포즈를 취했다. 근데 저는 그럴 생각으로 이삿날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후리베가 의아하다는 듯 미간을 좁혔다.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만일 정말로 5월 15일에 살인을 저질렀다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을 똑같은 날짜로 정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의 아버지에게 내 집 마련은 아마 가장 큰 꿈이었을 겁니다. 그 증거로 아직도 대출금 변제 기록이며 주택 적립금 복사본 같은 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내 집으로 이사하는 날을 하필 그 날짜로 잡다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날짜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다고 구라키 씨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자수하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 만료날을 기다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날짜를 잊어버리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거짓말을. 스톱! 이라고 호리베가 오른손을 내밀었다. 숨을 토해내고 입을 열었다. 가즈마 씨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득책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구라키 씨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 이거는 호리베가 말을 가로막았다. 이걸로 딱 정리하죠.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집착할 일이 아닙니다. 가즈마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본가에 내려갔다가 요시야마의 말을 듣고 암흑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마음이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인가? 만일이라고 호리베가 뒤를 이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걸 찾아내고 또한 그게 설득력이 있다면 그때는 나도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 왠지 다시 그 여자 시라이시 겐스케의 딸의 얼굴이 퍼뜩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이야기 틀림없죠. 아타미에 가자는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 이시 료코 씨란 말이죠. 고다이가 몸을 앞으로 쓱 내밀며 확인하자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60대 여성은 약간 겁이 난 얼굴을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틀림없어요. 그래서 각자 시간이 되는 날을 료코 씨에게 알려주기로 했지요. 그러면 료코 씨가 날짜를 정해서 숙소를 예약할 계획이었거든요. 직접 만나서 상의했던 겁니까? 아니면 메일이나 다른 연락 방법으로? SNS로 상의했는데요. 그거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터치한 뒤 고다이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거예요. 고다이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 떠있는 메시지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확인해주는 내용이었다. 이 대화 내용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네, 라고 대답하는 얼굴에 잔뜩 긴장한 표정이 떠올랐다. 형사님, 료코 씨를 죽인 범인은 이미 체포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조사할 게 남아있나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그녀가 물었다. 이런저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다이는 테이블에 계산서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찻집 앞에서 헤어진 뒤 수사본부의 스스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의 친구에게서 방금 들은 내용을 보고하자 오, 일보 전진이로구만 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방금 전에 검사가 다녀갔어. 자네가 잡은 그 증거로 계장님도 체면이 서겠네. 수고했어. 그만 본부로 들어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오랜만에 거둔 수학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오쿠타마의 산속에서 여성의 토막 사체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의 일이었다. 약 일주일 뒤 신원이 밝혀졌다. 조우시에 사는 이시 료코라는 자산가 여성이었다. 살아있었다면 62살로 남편과는 사별했고 26살의 외동딸과 둘뿐이었다. 사체 유기 사건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경시청에서 나가게 된 게 고다이가 소속된 팀이었다.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이 예상되었다. 왜냐하면 이시 료코의 실종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딸은 1년 전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2달 전에 귀국했고 그제야 어머니가 행방불명인 것을 알았다. 영국 체류 중에는 주로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변이 일어난 것은 전혀 알지 못했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자택을 조사해 본 바 명백히 도난당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현금 카드며 신용카드가 사라지고 없었다.
각 카드의 이용 내역을 조회해 본 끝에 지난 8월 말부터 부자연스러운 예금 인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방범 카메라 영상에서 한 남자가 부각되었다. 피해자 딸의 전 남자친구로 누마타라는 28살의 자칭 뮤지션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되었다. 현장에 남겨진 예금 통장 가방에서 누마타의 지문이 검출된 것이다. 이미 동행으로 취조에 들어가자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해서 그대로 체포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한 건 낙착, 큰일 하나를 끝냈다고 고다이 팀이 안도한 것도 잠시였다. 누마타가 살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인정했다. 누마타 본인의 말에 따르면 수입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이시 료코 씨가 마음대로 쓰라면서 카드를 내줬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고 한다. 사체 유기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다. 돈을 빌려준 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러 집에 갔더니 료코 씨가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 이런 사체가 발견되고 일이 시끄러워지면 유학 중인 딸이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감추기로 했다. 료코 씨의 스마트폰으로 그녀인 척하며 딸과 메일을 주고받은 것도 같은 목적이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통할 리 있겠냐? 라고 고다이 팀은 생각했지만 일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검찰 쪽에서 지금 이대로는 살인죄로 입건할 수 없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문제는 사망 원인이었다. 사체의 손상이 심해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흉기도 발견하지 못했다. 즉, 살해했다는 물증이 없는 것이다. 검찰이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은 누마타가 주장한 이시 료코가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진술을 부정하자는 것이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 밖의 진술도 뒤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자살할 동기가 없다라는 의례적인 이야기는 재판에서 통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어떤 남모르는 고민을 떠안고 있었는지 타인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전에 이시 료코의 동향을 철저히 알아보기로 했다. 자살할 리 없다는 근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윽고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이시 료코가 1년 수개월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수령이는 딸이었지만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딸려 있었다. 혹시 자살할 마음을 먹었더라도 혼자 남을 딸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2년의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시 료코가 집을 수리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도 알아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고다이가 알아낸 것이 이시 료코가 친구들과 아타미 여행을 계획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제안을 했던 사람이 여행 직전에 자살할 리가 없다. 오늘은 당당한 얼굴로 수사본부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고다이가 역으로 향할 때 스마트폰에 착신이 있었다. 화면을 확인하고는 저절로 눈이 둥그레졌다. 시라이시 미레이의 전화였기 때문이다. 이전 사건, 즉 미나토구 해안 변호사 살해 및 사체 유기 사건의 유족이다. 여보세요? 고다이입니다. 저는 시라이시 미레이라고 합니다. 지난 가을에 살해된 시라이시 겐스케 변호사의 장녀인데요. 알고 있어요. 그때는 협력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실은 꼭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그 사건에 관해서. 어떤 일이시죠? 사무적인 것이라면 관할서에서 대응을. 아니요, 수사에 대한 것입니다. 미레이가 강한 어조로 말했다.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고다이는 스마트폰을 꾹 움켜쥐었다.
이건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꼭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해요.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든 제가 찾아갈 테니까요. 고다이는 한숨을 내쉬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쪽으로서는 이미 끝난 사건이라도 유족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수사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다. 장소는 그쪽에서 정해주십시오. 저야말로 어디든 찾아갈 테니까요. 고다이는 말했다. 약 20분 뒤 롯본기의 찻집에서 고다이는 시라이시 미레이를 마주했다. 다시 보니 역시 상당한 미인이었다. 다만 조금 야윈 것 같았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라고 미레이가 머리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녀가 테이블에 내려놓은 것은 치과 진찰 카드였다. 그곳에 적힌 날짜와 시각을 짚어주며 그녀가 들려준 내용은 아닌 게 아니라 눈이 둥그레질 만한 것이었다. 3월 31일 구라키는 도쿄돔에서 시라이 씨를 만났다고 진술했었다. 시라이 씨가 점원에게서 맥주를 살 때 떨어뜨린 1,000원짜리 지폐가 옆자리에 있던 구라키의 술잔으로 날아든 게 계기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시라이 씨는 치과에서 발치를 했고 따라서 술은 마실 수 없었다. 라고 미레이는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그런 주의사항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의사가 당일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면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을 거라고요. 치과에서 받아왔다는 주의사항 종이를 보여주며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고다이는 말문이 막혔다. 미레이의 주장은 강한 설득력이 있었다. 이를 뽑았다면 그날은 물론이고 한동안 술은 피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면 구라키 씨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하지만 이제 새삼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모르는 척 넘어가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미레이가 쓱 노려보는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고다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 다른 사람에게도 하셨습니까? 변호사에게 이야기했어요. 피해자 참여 제도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변호사는 어떤 대답을? 일단 검찰에 이야기해보겠지만 아마도 묵살당할 거라고. 그럴 것이라고 고다이도 생각했다. 사실관계로는 다투지 않을 예정이라서 굳이 그런 정보를 재판에 끌고 들어가 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범인은 체포되었고 동기도 그 범인이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나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형사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열심히 수사했는데 거짓인 채로 처리해버려도 정말 괜찮아요? 아직 거짓이라고 단정할 일은 아닌데. 아니, 거짓이에요. 미레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고 테이블에 놓인 종이를 가리켰다. 거짓이 아니라면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세요. 고다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다. 미안합니다. 하고 미레이가 말했다. 갑자기 획 바뀌어 가늘고 연약한 목소리였다. 번거로운 일이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고다이 형사님도 이래저래 힘드시겠죠. 하지만 달리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기보다 애초에 육족이 납득하지 못했다면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주는 게 형사가 할 일이죠. 고다이는 다시금 미레이를 마주 보았다. 이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조사해 볼 테니까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기대에 응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미레이는 구원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였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고다이는 겨드랑이에 식은땀이 났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 따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8시 고다이가 안에 들어가자 안쪽 테이블에 앉은 나카마츠의 모습이 보였다. 몬젠 나카초에 항상 다니던 숯불구이집이다. 자리에 앉아 생맥주를 주문했다. 이 식당에서 고다이 씨와 다시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요. 나카마츠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말했다. 미안해. 번거로운 일에 불러내서. 천만에요. 고다이 씨 연락받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라이시 미레이와 헤어진 뒤 곧장 나카마츠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던 것이다. 점원이 생맥주를 내왔다. 둘이서 쨍 하고 잔을 마주치고 고다이는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시라이시 겐스케 씨의 3월 30일의 행적 말이죠. 그거 수사 자료에 남아 있었어요. 나카마츠는 수첩을 꺼냈다. 시라이시 씨의 사무실에 나가는 나가이 씨라는 어시스턴트가 있었잖아요. 그 나가이 씨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일정표에 의하면 오후 3시 30분에 시라이시 씨는 사무실을 나갔고 그대로 퇴근했답니다. 일정표에 개인적 용무라고 적혀 있을 뿐 의뢰인을 만날 예정은 없었대요. 그렇다면 3시 30분에 사무실을 나온 것은 치과에 가기 위해서였네. 그 뒤에 도쿄돔에 간다는 일정은 적혀 있지 않았던 거지. 업무용 일정표니까 그런 건 적지 않았겠죠. 다만 나가이 씨도 변호사님에게서 도쿄돔에 간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 어시스턴트는 상당히 오래 함께 일했잖아. 오랜만에 프로야구 관전인데 잡담으로라도 이야기를 했을 법한데 말이야. 우연히 말을 안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지. 혹은 애초에 야구 경기 같은 건 보러 간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지. 고다이의 말에 나카마츠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건 심각한데요. 사건의 구조가 바닥부터 뒤집힐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당연하죠. 좋아. 당분간 우리 둘만 아는 일로 해두자고. 알겠습니다. 근데 나카마츠는 목소리를 낮췄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직 모르겠어. 지금부터 생각해봐야지. 점원이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고다이는 안주를 몇 가지 주문했다. 고다이 씨도 바쁘시잖아요. 요즘 어떤 사건을? 나카마츠가 화제를 바꿨다. 좀 까다로운 사건이야. 범인은 잡혔는데 후속 작업이 아주 복잡해. 고다이는 현재 뛰어든 사건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했다. 조후에 자산가 노부인이 살해된 그 사건이구나. 그 이야기 우리도 전해 들었어요. 용의자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면서요. 그렇다니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둘러대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 싶어. 일반적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어떤 범죄자든 당연히 형을 피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별 이상한 거짓말도 둘러대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심리야. 그런데 구라키는 어떻지? 그 사람이 거짓말을 둘러댔다고 치고 그건 대체 무엇을 위한 거짓말일까? 그건 누가 봐도 가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글쎄요. 라고 나카마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고다이는 맥주를 꿀꺽 들이켜고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구라키를 체포한 직후 이 식당에 왔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날 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던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는 정말 미궁에 빠지려는 사건을 해결한 것인가? 어쩌면 새로운 미궁에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이었다. 그 불길한 예감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다이는 깨달았다.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다. 명품 브랜드 보석점에서 젊은 커플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특히 여자 쪽의 얼굴에 만족감이 흐르고 있었다.
결혼 반지를 사러 왔다가 원하는 물건을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저 커플 같은 일상이 내게도 찾아올까? 라고 가즈마는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이나 결혼 반지 따위 상관없다. 단지 스스럼 없이 웃을 수 있는 나날이 그리웠다. 긴자의 큰 길을 마주한 찻집에 와 있었다. 2층이라서 창 유리 너머로 거리가 내다보이는 것이다. 지금부터 만날 상대가 정해준 곳이다. 예약을 해두었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약속 시간보다 5분쯤 일찍 나와서 이름을 밝히자 이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상대는 예약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좌석까지 정해둔 모양이었다. 가장 안쪽에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다. 용건은 미리 말해주지 않았지만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편한 장소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약속한 오후 3시가 되었다. 계단으로 시선을 던지자 그가 막 올라오는 참이었다. 점원에게 몇 마디 건넨 뒤 망설임 없이 가즈마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다크 브라운색의 재킷을 입었고 어깨에 숄더백을 메고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 갈색으로 그을린 얼굴. 전에 만났을 때보다 더 교활하게 보이는 것은 선입견이 생겨버렸기 때문일까? 오랜만이에요. 남바라는 입가에 미소가 번진 채 가즈마의 맞은편에 앉았다.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가즈마는 머리를 숙였다. 괜찮아요. 좀 놀라긴 했지만요. 그러셨을 거예요. 문의할 게 있으니 만나달라고 연락한 것은 가즈마 쪽이었다.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남바라는 곧장 승낙하고 장소와 일시를 정해주었다. 점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다. 남바라가 커피를 주문해서 가즈마도 그걸로 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야겠군요. 남바라는 가슴팍 주머니에 꽂힌 볼펜을 꺼냈다. 이건 녹음 기능도 있는 물건이에요. 우리 대화를 녹음할 생각인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그러면 감사히. 남바라는 볼펜의 어딘가를 누른 뒤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때도 대화를 녹음하셨더군요. 볼펜을 바라보며 가즈마는 말했다. 저희 집에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을 때요. 대화를 녹음하는 건 취재의 철칙입니다. 남바라는 민망해하는 일도 없이 말했다. 주간세보 편집부 쪽에서 이야기는 들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항의를 하셨다던데. 기사의 뉘앙스에 저항감이 들었으니까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그 기사는 가즈마 씨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 좋게 유도 질문에 넘어갔죠.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려고 나를 불러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기사에 대해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해봤자 별 수도 없고요. 점원이 다가와 두 사람 앞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동안의 남바라는 관찰하는 듯한 눈빛으로 가즈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을 불러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할 터였다. 그 기사 형편 없었어요. 점원의 모습이 멀어진 뒤에 남바라는 입을 열었다. 좀 더 자극적인 기사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결국 마음먹은 대로 쓰지 못했죠.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이다 보니 역시 모든 게 몇십 년 전의 일이라서 유족의 이야기를 취재해보려고 해도 현장감이 있는 목소리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긴 그런 헛발질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요. 쓴 웃음을 지으며 남바라는 커피에 우유를 넣고 스푼으로 저었다. 그나저나 그런 형편없는 기사에 대한 항의도 아니라면 오늘은 어떤 용건으로 나를 불러냈어요? 전화로는 물어볼 게 있다라고만 하셨는데. 가즈마는 블랙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뜸을 들인 뒤에 입을 열었다. 제가 궁금한 건 물론 아버지가 일으킨 사건에 대한 것이죠. 이번 사건이 아니라 1984년에 고향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요.
히가시 오카자키 역 앞 금융업자 살해 사건 말이군요. 남바라는 정확성을 고집하듯이 길게 말했다. 그 사건의 어떤 점이? 어떻게 취재를 하셨죠? 경찰에서는 발표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 얘긴가? 라고 남바라는 김 빠진 기색을 드러냈다. 그날 가즈마 씨가 해준 얘기로 과거에 구라키 다스로 씨가 일으킨 사건이 분명 살인사건이구나 하고 딱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녔습니다. 그 무렵의 샐러리맨들은 인간관계의 범위라는 게 거의 직장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사원 명단 한 것만 입수하면 연락처쯤이야 금세 알아낼 수 있죠. 더구나 그 지역은 단독 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도 별로 없으니까요. 그 기사에서 예전 직장 동료 중에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쓰셨죠. 게다가 살인사건의 사체 발견자로 경찰에 불려간 거였어요. 그야말로 딱 감이 오더군요. 이건 틀림없다 하고. 다만 구라키 씨가 그 사건의 범인이라는 건 확인할 수 없었어요. 당연하죠. 공소시효가 만료될 정도로 세월이 흘렀으니까. 하지만 기사는 일부러 단정적으로 써봤어요. 그게 잘못된 이야기라면 구라키 씨 본인이나 경찰 쪽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편집부에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절대 그런 항의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죠.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얼굴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 밖에 그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몇 명 더 있었는데 별로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살해된 하이탄이라는 자는 한 차례 결혼을 했었는데 살해 당시에는 혼자 살았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나로서는 그게 가장 큰 오산이었어요. 그 기사를 만족스럽게 써내지 못한 최대 요인이에요. 공소시효가 만료된 과거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은 동일한 범인이 또다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생생한 목소리를 중심으로 기사를 쓰려고 했었는데 완전 실패였으니까요. 남바라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결국 그 유족은 찾지 못했던 거군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아내도 아이도 없었어요. 그래도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딱 한 사람, 흥미로운 인물을 찾아냈죠. 하이타니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의 아들이 하이타니의 그 사무실에서 일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조카인 거네요. 그렇죠. 내가 알아보니까 여동생은 이미 사망했지만 조카는 살아있었어요. 도요아시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나이는 50대 중반. 즉 사건 당시에는 갓 20살 넘은 젊은이였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름은 사카노. 한자로 언덕판에 들 야자를 씁니다.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만났죠. 기왕 아이치현까지 달려가는데 들고 올 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또 계산착오였어요. 그야말로 완전 헛수고. 남바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어이없다는 듯이 양팔을 크게 펼쳤다.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사카노 씨는 이번에 일어난 사건을 알지도 못했어요. 도쿄에서 변호사가 살해된 사건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뭐 어떻다는 거냐는 식이에요. 누누이 설명을 하고 이번 사건에 1984년에 그 사건이 얽혀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서야 겨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예전 그 사건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구라키 다스루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구라키 씨가 사체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한 건 자신이었다고 술술 이야기했어요. 그야말로 사건 관계자였던 셈이네요.
그런데 왜 계산 착오였다는 겁니까? 사카노 씨가 전혀 유족의 감성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남바라는 씁쓸한 얼굴로 양쪽 눈썹을 축 늘어뜨렸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로서는 외삼촌을 살해한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완전히 처벌을 면했고 게다가 또다시 살인을 범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펄펄 뛰며 분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원망이나 증오의 말을 토로해 준다면 그걸 그냥 받아쓰기만 해도 훌륭한 기사가 되니까요. 그런데 사카노 씨의 반응은 아, 그렇습니까? 라는 식이고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화가 나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지 알아요? 어찌되건 상관없다 라는 거예요. 범인이 누가 되었든 자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면서. 살해당한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별로 없었다는 건가요?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악감정까지 품고 있었어요. 그때는 일할 데가 없어서 전화당번으로 그 사무실에 나갔지만 그런 인간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했다 라는 거예요. 사기 수법으로 노인네들을 등쳐먹고도 태연한 얼굴을 하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답니다. 살이 되어도 싸다고 생각했고 누가 범인이든 놀랍지도 않다고 했어요. 혐오감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가즈마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입에 발린 위로처럼 들리지도 모르지만 구라키 다스로 씨가 하이타니를 살해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사고도 아닌데 큰 부상을 당한 척하면서 전속 운전기사처럼 부려먹고 치료비 내 위자료 내 돈을 뜯어냈으니까 발끈할 만도 하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쿠누 씨가 말은 엄청 많이 했는데 기사에 인용할 만한 말은 한마디도 못 건졌습니다. 그렇군요. 남바라가 말한 대로 입에 발린 위로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조차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가즈마는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불행의 연쇄는 짧은 편이 좋다. 그 밖에 또 뭔가 물어볼 게 있습니까? 남바라가 물었다. 아,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어째서 경찰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걸 밝혀내지 못했을까요? 사체의 첫 발견자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텐데요. 당연한 의문이에요. 나도 그게 이상해서 경찰 쪽 소식통에게 꼭 알아봐달라고 따로 부탁을 넣었어요. 하지만 역시 아는 게 없었습니다. 30년이나 지난 사건이라 우선 그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자료도 대부분 폐기되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이라고 남바라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까 등장했던 그 사카노 씨가 좀 묘한 소리를 했어요. 구라키 다스로 씨가 그 사건의 진범이라도 별로 놀랄 건 없지만 당시에 그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알리바이요? 가슴이 철렁해서 가즈마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정말입니까? 정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사카노 씨의 이야기로는 현장에 출동한 형사가 사체 발견의 경위에 대해 자신과 구라키 씨를 나란히 앉혀놓고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 이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알리바이가 증명되었는지 어떤지는 모른다고 하는 걸 보면 단순히 사카노 씨의 착각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 알리바이였다면 경찰 조사에서 금세 밝혀졌겠죠. 실제로 그 알리바이가 증명되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의심을 받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 가즈마 씨 목소리가 커요. 남바라의 말에 가즈마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가까운 좌석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유리잔을 들어 물을 꿀꺽 마시고 억누른 목소리로 뒤를 이었다.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면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겠지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체포될 때까지
경찰이 아버지를 용의선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 남바라가 오른손을 펼쳐 앞으로 내밀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봤자 난감할 따름입니다. 저는 단순히 사카노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살인범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가즈마 씨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거기에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가즈마는 입을 다물었다. 남바라의 말은 타당성이 있었다. 그 밖에 또 궁금한 점은 없습니까? 없으시다면 저는 이만 일어설까 합니다만. 남바라가 테이블에 내려놓은 볼펜을 집어들었다. 아, 그 사카노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남바라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이쪽을 보았다. 가즈마 씨가 직접 만나서 확인하시려고?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찾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헛수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좀 부탁드립니다. 머리를 숙였다. 남바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터치하더니 테이블 귀퉁이에 놓인 냅킨 한 장을 뽑아 볼펜으로 쓱쓱 써넣었다. 사카노 씨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예요. 그렇게 가즈마 앞으로 밀어주었다. 고맙습니다. 가즈마는 냅킨을 꼭꼭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사카노 씨는 술은 별로예요. 남바라가 불쑥 말했다. 그 대신 단 것은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물을 들고 갈 거라면 술이 아니라 달콤한 과자류가 좋을 겁니다. 나 만났을 때 달콤한 푸르트 파르페를 먹더라고요. 뜻밖의 충고에 당황하면서도 가즈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괜히 고생만 하실 텐데. 남바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가즈마는 슬쩍 물어보았다. 그 기사, 후속 기사를 쓰실 예정은 없습니까? 남바라는 냉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뭔가 아주 큰일이 터지지 않는 한이요. 아, 네. 남바라는 볼펜을 가슴팍 호주머니에 챙겨놓고 계산서를 확인하면서 지갑을 꺼냈다. 아, 아니요, 이건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남바라가 한 손을 내밀며 제지했다. 가즈마 씨에게서 대접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적은 돈이라도 아껴두는 게 좋아요. 앞으로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가즈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남바라는 자기 몫의 커피값을 테이블 한쪽에 내려놓고 그럼 이만 이라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뒷모습을 배웅할 마음은 나지 않아서 가즈마는 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여기저기서 우산을 펴고 있었다. 가즈마는 머리를 저었다. 우산 따위 들고 오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착신 화면에 시라이시 미레이의 이름이 뜬 것은 고다이가 자신의 책상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을 때였다. 자상가 여성이 살해되어 오쿠타마의 산중에서 토막 사체로 발견된 사건은 이제 곧 막을 내릴 것 같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리얼리티가 심히 떨어지는 주장을 늘어놓던 용의자가 드디어 자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추조를 맡은 경위는 억지로 실토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그동안 착착 쌓아놓은 정황 증거를 보여주고 재판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설득한 거야. 유죄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은 형기가 문제가 되잖아. 거기서 중요한 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느냐는 점인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인상이 아주 나빠진다.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을 온화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것뿐이라고. 이건 믿을 만한 이야기다.
취조 과정이 녹화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자백을 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애초에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누명을 쓰고 체포된 용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하다니 그런 일은 요즘에는 상상할 수도 없다. 멍하니 그런 생각을 하는 참에 시라이시 미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에 고다이는 순간적으로 초자연적 현상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말았다. 텔레파시인가? 물론 그럴 리 없다고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지만 네, 고다이입니다. 목소리를 낮춘 채 주위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가까이에 동료는 없었다. 시라이시 미레이예요.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자꾸 전화해서요.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고다이는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복도로 나갔다. 일단 처리가 끝난 사건에 유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게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서 좋을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어떤 일로 전화했는지는 알겠네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다이는 말했다. 그 도쿄돔 이야기 때문이죠. 죄송한데 요즘 다른 사건에 쫓기느라 시간이 안 나서 딱히 알아낸 게 없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았다. 애매하게 대답해봤자 별 볼 일 없다. 아, 네, 그러실 거예요. 재촉하려고 전화드린 건 아니고요. 실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떤 건데요? 고다이 형사님은 그 사람의 아들, 피고인의 아들을 알고 계시죠? 고다이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전혀 예상조차 못한 질문이었다. 피고인이라니, 그 구라키 다스로 피고인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는데 구라키 피고인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아, 연락처를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저도 모르게 얼빠진 소리가 튀어나왔다. 너무도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알려주세요. 꼭이요. 시라이시 미레이의 말투는 진지하고 심각한 것처럼 들렸다. 무슨 일 때문이시죠? 납득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구라키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아니요, 미레이 씨. 그러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쪽에서 사죄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에 만나본다 라는 거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유족이 먼저 가해자 가족과 접촉하는 건 좋지 않아요. 위협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위협이라니 그런 짓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미레이 씨는 그럴 생각이 없더라도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문제거든요. 아니요. 그분은 그런 이상한 오해는 안 할 거예요. 그분? 혹시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딱 한 번. 어쩌다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언제? 어디서요? 시라이시 미레이는 잠시 침묵한 뒤 이거 꼭 대답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되물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너무 뜻밖이라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갔네요. 대답하기 싫으시다면 네, 괜찮습니다. 대답하기 싫다는 건 아니지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간단히 말하면 그곳에서 기요스바시 다리 옆에 사건이 났던 곳에서 우연히 봤어요. 제가 꽃을 올리러 갔을 때 그분도 거기에 와 있어서. 아, 그랬군요. 그럴 가능성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고다이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때 인사라고 할까 잠깐 몇 마디 나눴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물어볼 마음은 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헤어졌죠. 더 이상 만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 뒤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분 이야기를 꼭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고다이는 혹시 주위에 듣는 귀는 없는지 살펴가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리를 굴렸다. 네.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정보인데다 수사상의 비밀이기도 해서요. 고다이 씨가 알려주셨다는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뭔가 말썽이 생겼을 경우 어떤 경로로 연락처를 알았느냐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말썽도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할게요. 흔히 얘기하듯이 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하고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안 돼요? 죄송하지만 양해 바랍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구라키 피고인과 시라이시 변호사님이 처음 만난 장소가 도쿄돔이라는 게 사실인가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 확인 작업을 해볼 작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시라이시 미레이의 목소리는 명백히 힘이 빠져 있었다. 아니요, 또 뭔가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이라면서 시라이시 미레이는 전화를 끊었다. 고다이는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팔짱을 끼고 옆에 벽에 몸을 기댔다. 시라이시 미레이는 피해자 참여 제도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검찰 측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어냈을 터였다. 그걸 듣고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던 것이리라. 도쿄돔뿐만이 아니다. 분명 그 밖에도 납득 못할 점이 많은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범인의 아들까지 만나보겠다는 생각을 할 리 없다. 말썽이 생기면 큰일인데? 라고 내심 걱정스러웠다. 시라이시 미레이는 강단 있는 여성이다. 상당히 무모한 일이라도 거침없이 뛰어들 듯한 인상이다. 고다이는 팔짱을 풀고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곧장 연결되면서 나카마치입니다. 라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아, 잠시만. 말없는 시간이 흘러갔다. 남의 시선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모양이었다. 잠시 뒤, 네, 괜찮습니다. 라는 평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근무 중일 텐데 미안해. 아니요, 과장님의 따분한 훈시 중에 빠져나갈 기회가 생겨서 좋았죠. 얘기하실 거 그 도쿄돔 건인가요? 맞아, 그거. 그 뒤로 뭔가 좀 알아낸 거 있어? 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알아보긴 했는데 3월 31일에 시라이시 변호사의 행적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 못 찾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도 나올 게 없다는 느낌이 드네요. 역시 그렇지.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더 이상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근데 고다이 씨, 그 대신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수사 자료 안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나카마치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래서 저도 고다이 씨에게 연락할까 하던 참이었어요. 오, 뭔데? 그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떻습니까? 뭘 이렇게 뜸을 들이나. 나는 손이 많이 가는 사건 하나. 드디어 마무리 작업 중이야. 뭐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괜찮아. 그럼 오늘 저녁으로 하죠. 그 식당 괜찮죠? 좋아. 오후 7시에. 라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몬젠 나카초의 숯불구이집에 들어서자 젊은 점원이 고다이의 얼굴을 기억하고 곧장 안쪽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다. 먼저 도착한 나카마치가 자리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고다이를 보더니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평소보다 목소리에서 활기가 느껴졌다. 우리 진짜 단골 손님이 된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 생맥주와 술안주 몇 가지를 주문한 뒤에 고다이가 말했다. 메뉴는 볼 것도 없이 척척 주문한 것만 봐도 단골이라고 해도 될지 모른다. 근데 신기하게 다른 사람하고 올 마음은 안 든다니까요. 여기는
고다이 씨 만날 때만 오는 곳이에요. 아, 나도 그래. 그나저나 아직 작업이 안 끝난 모양이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계속해. 이거요. 나카마츠가 태블릿을 가리켰다. 업무가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검색해봤죠. 실은 이거 보고 있었어요. 나카마츠가 태블릿 화면을 고다이 쪽으로 돌려주었다. 그곳에 나온 것은 신문의 TV 편성표였다. 뷰어라서 실제 지명과 똑같다. 그참에 생맥주가 나와서 수고라고 잔을 들어 건배했다. 이 편성표가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 날짜 좀 확인해 보세요. 날짜? 편성표의 위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경로의 날이에요. 나카마츠가 말했다. 구라케 진술에 나왔잖아요. 경로의 날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유산 상속과 유언에 대한 특집 방송을 보고 아사바시 모녀에게 자신이 죽은 뒤에 전 재산을 증여해서 속죄하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요. 아,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난 그새 싹 잊어버렸네. 취조할 때 그게 어떤 방송이었느냐고 취조관이 물었어요. 구라키는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시사 정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진술에 대한 진위 확인은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구라키가 실제로 어떤 방송을 봤는지, 그래서 아는 신문 기자에게 예전 뷰어 좀 보내달라고 연락했죠. 물론 그쪽 지역 신문이에요. TV 편성표도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요. 아, 그렇지. 나카마치 일 잘하는데? 처음에 고다이가 예상했던 대로 이 젊은 형사는 빈틈이 없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찾아냈어? 아, 아니요. 나카마치는 우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프로그램 소개글만 읽어본 바로는 그럼직한 게 없더라고요. 경로의 날 특집 방송은 몇 편 있었는데 대부분 노인들을 격려하거나 고생담을 소개하는 것뿐이고 유산이니 상속 같은 단어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래도 명색이 경로의 날인데 죽음에 관한 주제는 노인 공경이라는 취지에 어긋난 것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주제는 피하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어디 잠깐 보여줘봐. 고다이는 태블릿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대략 훑어보니 건강유지법이나 제2의 인생을 즐기자는 등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나카마츠가 말한 대로 방송 관계자들은 경로의 날에 유산이나 상속 등의 죽음이 연상되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술 안주가 줄줄이 나와서 그걸 집어먹고 맥주를 마셔가면서 고다이는 머리를 굴렸다. 다만 TV 편성표에 짤막한 소개글에 적혀있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 중에 그런 화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고령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으로서 유산 상속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는 것은 시사정보 프로그램에서 할 법한 이야기인 것이다. 근데 할 말이라는 게 이거였어? 아니요, 이건 덤이죠. 이런 소소한 걸로 고다이 씨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 그 이야기는 서론이고 본론은 지금부터예요. 전화로 수사 자료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했었죠. 실은 명함 한 장이에요. 구라키의 자택에서 압수한 명함집에 들어있었던 거요. 나카마치는 스마트폰을 터치하더니 이겁니다 라면서 화면을 고다이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명함 사진이 찍혀 있었다. 증거품을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모양이다. 고다이는 얼굴을 바짝 대고 시선을 집중했다. 아마노 료조라는 인물의 명함이었지만 그 직함을 보고는 흠칫했다. 아마노 법률사무실 변호사라고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야? 주소도 확인해 보십시오. 나카마치가 짚어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나고야 주소였다. 나고야 변호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 어때요? 이상하죠? 고다이는 맥주를 꿀꺽 마시고
입가를 훔치면서 나카마츠를 보았다. 젊은 형사가 하려는 말을 금세 짐작할 수 있었다. 아사바 모녀에 대한 속죄로 전 재산을 증여하자고 마음먹었는데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할지 몰라서 시라이시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기로 했다. 라고 구라키는 말했어. 하지만 근처에 잘 아는 변호사가 있었다면 우선 그쪽이 상담하는 게 자연스럽잖아. 왜 하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라이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을까? 게다가 일부러 신칸센 타고 도쿄까지 올라와서요. 나카마치가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다. 진짜 이상하긴 이상하다. 이 명함 사진 내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줄래? 알겠습니다. 나카마츠가 스마트폰을 터치했다. 고다이는 양파 꼬치구이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아마노 변호사와 구라키가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였는지는 모르잖아. 어딘가에서 명함을 주고받았을 뿐 그리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라는 경우도 있어. 그런 정도라면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야구 경기를 보다가 부쩍 친해진 시라이시 변호사 쪽이 더 상담하기 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말을 마치고 고다이는 양파를 덥석 베어 먹었다. 특유의 향기가 콧구멍을 자극했다. 아, 네, 맞는 말씀이에요. 스마트폰을 챙겨 넣으면서 나카마츠가 동의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의 명함을 보관해 둘까요? 정치가나 사업가처럼 인맥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또 모르지만 구라키는 정년 퇴직한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에요. 그건 그렇지. 고다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이미지가 전송된 것을 확인했다. 이 아마노 변호사를 만나서 구라키와의 관계를 문의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거 제가 할게요. 이번 휴일에라도 나고야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긴 하지만 고다이는 말끝을 흐렸다. 왜요? 상대가 변호사잖나. 수사 영장이라도 들고 가지 않는 한 그런 사적인 일을 쉽게 이야기해 줄 것 같지 않아. 그쪽도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니까. 어쩌면 상담자 중 한 명이라는 것쯤은 알려줄지도 모르지만 상담한 내용까지는 절대 이야기 안 할 거야. 그건 그렇겠네요. 나카마치의 목소리 톤이 가라앉았다. 자네의 소중한 휴일을 그런 일로 날려버리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야 뭐 괜찮지만, 이제 어떻게 하죠? 고다이의 머릿속엔 한 가지 안이 떠올랐다. 하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안이지만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각오가 아직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말없이 맥주를 마시고 안주를 집어먹는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말이죠. 라고 침묵을 깬 것은 나카마치였다. 그 사건 공판을 앞두고 검찰에서 아주 귀찮은 일거리를 보내왔어요. 무슨 일거리? 우리 경찰서에 구라키의 진술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역시 물증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뭘 이제 새삼스럽게?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야. 아니면 구라키가 혹시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지도 모른다는 건가? 아니, 그럴 일은 없잖아.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검찰에서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걱정하는 모양이에요. 현재 서류가 갖춰진 것은 죄다 정황 증거뿐이고 보도된 적이 없는 살해 현장을 구라키가 알고 있었다. 라는 게 그나마 유일하게 증거다운 증거니까요. 이른바 비밀의 폭로지. 그때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말이야.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문제될 만한 게 발견된 모양이에요. 그게 뭐지? SNS 쪽이에요. 사건 현장에서의 감식 작업을 목격한 누군가가 기요스바시 다리 바로 옆에서 살인사건이 난 것 같다. 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구라키가 체포되기 전이에요.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지만 이미 그런 글이 나돌았으니
살해 현장을 알았다는 게 비밀의 폭로에 해당할지 어떨지 애매하게 된 거예요. 고다이는 맥주를 꿀꺽 마시고는 고개를 내저었다. SNS에 그런 것까지? 진짜 거치적거리는 게 많은 시대가 되었네. 구라키의 전화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예전 휴대전화예요. 그래서 위치 정보 기록도 없어요. 보강 수사를 맡은 팀에서 투덜투덜 하고 있어요. 없는 걸 찾아내라고 들볶는 느낌이라고요. 이러다가 저도 불려갈 것 같습니다. 지문이나 DNA는 결국 안 나오고 끝나버렸어? 그렇다니까요. 사건 당일에 구라키가 상경했던 흔적도 못 찾았어요. 도쿄역 주변 방범 카메라를 샅샅이 들여다봤는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화한 흔적도 없어요. 전화? 언제 한 전화? 진술에 의하면 당일에 구라키는 시라이시 씨에게 2번 전화를 했어요. 상경했으니 만날 수 있겠느냐는 것, 길을 못 찾고 헤매게 되었으니 기요스바시까지 와달라는 것, 2번이죠. 그런데 그 발신 내역이 구라키의 휴대전화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건 이상하네. 구라키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 요금 선불식 휴대전화를 썼답니다. 프리페이드 폰? 고다이는 미간이 찌푸려졌다. 게다가 명의인 불명 폰이래요. 당일에 그걸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범행 후에는 처분해버렸고요. 그런 걸 어디서 입수했는데? 나고야의 오스라고 아세요? 오스칸눈 사찰로 유명한 오스요. 들어본 적은 있지. 거기가 아이치현 최대의 전자상가거든요. 구라키는 예전에 그 상가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둘러보는데 웬 낯선 남자가 다가와 프리페이드 폰을 권했다. 3만엔이었는데 어딘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이번에 썼다고? 그건 너무 둘러대는 소리 같은데. 그래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전화를 쓰면 시라이시 변호사 전화에 착신 내역이 남아버릴까 봐서 그랬대요. 전화를 처분해버리면 다 끝난다는 이야기잖아. 실제로 그렇게 했고. 통신사의 통화 내역이 남을 가능성도 생각했다고 구라키는 이야기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전화는 범행의 계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실제로는 경찰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발신 내역뿐이다. 그 프리페이드 폰, 구라키는 어디에 버렸대? 자택에 들고 가서 망치로 부순 다음 미카와 만에 버렸답니다. 고다이는 머리를 내저으며 저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야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네. 그러니 모든 걸 구라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라키가 재판 직전에야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뒤엎을 경우 정황 증거만으로 과연 유죄가 나올지 검찰은 그걸 걱정하는 모양이에요. 나카마치의 얼굴에 긴박감이 감돌았다. 고다이가 소속된 수사 일과 형사들은 완전히 사건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닌 모양이다. 어째 가슴이 싸하다. 설마 이 사건 아직 뭔가 더 있는 건가? 고다이는 맥주잔에 남은 술을 들이켜고 큰 소리로 추가 주문을 했다. 다채로운 풍경이 차례차례 나타났다가 뒤쪽으로 흘러간다. 나지막한 산을 배경으로 빼곡히 주택이 들어찼는가 하면 공업지대가 한참이나 이어지기도 한다. 그 틈틈이 전원 풍경이 펼쳐지고 이따금씩 터널이 시야를 차단했다. 도쿄를 출발할 때는 새파랗던 하늘이 서서히 회색 구름에 침식당하고 있었다. 서쪽 하늘은 한층 더 어둑어둑하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아서 가즈마는 우울해졌다. 도쿄역에서 하행 신칸센 고다마호를 타본 게 얼마만인가. 몇 년 전에 업무차 아타미에 가고 이번이 처음인지도 모른다. 고객과 상담을 마친 뒤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해산물 요리에 입맛을 다시며 술을 마셨다. 일이 잘 풀린 덕분에 기분도 최고였다.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가는 일상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아마도 그런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리라. 회사에서는 자택 대기라는 지시 이후 소식이 없었다. 분명 가지마를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해하고 있을 것이다. 사표를 받고 싶을 텐데 죄를 범한 장본인은 아니라서 억지 해고는 못하는 것이다. 열차가 하마마스에 도착했다. 도요하 씨는 그 다음 역이다. 이래저래 망설인 끝에 어젯밤에 사카노라는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낯선 번호라고 안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전화가 연결되고 사카노가 받았다. 하지만 가즈마가 이름을 밝혀도 응? 누구 아들? 다시 말해봐. 잘못 건 거 아니야? 라고 경계심이 담긴 투로 말했다. 구라키 다스로의 아들입니다. 전화번호는 남바라라는 기자를 통해 알았습니다. 남바라 기자의 취재에 응하셨다고 하던데요. 가즈마의 말에 사카노는 잠시 침묵한 뒤 아 하고 큰 소리를 냈다. 그 사람? 알겠네, 알겠어. 왔었어. 남바라라는 기자. 그때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인데요. 아버지라니, 뭐야, 구라키 씨라고? 당신이 그 사람 아들이란 거야? 네, 그렇습니다. 남바라 씨한테 이야기 들었지. 당신 아버지 하이타니 쇼조를 죽인 범인이었다면서 깜짝 놀랐어. 게다가 이번에 또 죽였다면서? 아, 네, 그게 좀... 너무도 무신경한 말투에 전화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솔솔 들었다. 근데 나한테 뭔 볼일이래? 실은 잠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얘기? 뭔 얘기? 그러니까 옛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요. 사카노 씨가 아버지와 함께 사체를 발견했다고 하던데요. 아, 그 얘기? 나야 뭐 상관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뭐 하려고? 자세한 걸 알고 싶어서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서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술술 자백했다면서 자기가 죽였다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얘기 들어봤자 매한가지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뭐 좋아. 이야기하는 것 정도라면 낮 시간에는 한가하기도 하고. 언제 오려고? 내일? 뜻밖에도 쉽사리 승낙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맥이 빠졌다. 내일이라도 괜찮을까요? 물론 저는 빠른 편이 좋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로 하자고. 더 멀리 잡으면 내가 까막까막 잊어버려.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이윽고 고다마호는 도요하시역에 도착했다. 역 건물을 나서자 폭이 넉넉한 도로가 저 멀리까지 뻗어나가고 그 길가에 크고 작은 빌딩이 늘어섰다. 가즈마가 태어난 미카와 안조역 근처는 어떻게 이런 곳에 신칸센 역을 만들었나 하는 비난을 듣곤 하지만 이곳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왜 노조미호는 서지 않는지 이상할 정도다. 오하시대로라는 간선도로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걸었다. 사카노가 정해준 찻집은 소개 사이트에 의하면 역에서 300m쯤 된다. 사카노는 찻집이라고 말했지만 사이트에는 화과자점이라고 나와 있었다. 남바라가 말했던 대로 사카노는 단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모양이다. 몇 분 걸어가자 주위의 건물 높이가 부쩍 낮아져서 하늘이 널찍하게 보였다. 그 하늘은 회색빛이 짙어지고 있다. 접이식 우산은 챙겨왔지만 비가 내리지 않기를 빌었다. 간선도로에서 옆길로 들어서자 그 즉시 작은 상점과 민가가 많아졌다. 가즈마는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잠시 뒤 약속한 가게가 눈에 띄었다. 옛 시대를 연상시키는 오래된 건물로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큼직한 간판이 나와 있었다.
가게 앞 쇼케이스에는 다종다양한 화과자가 진열되어 있었다. 그걸 곁눈으로 보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두 팀이 있었다. 여성 2명, 그리고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 1명이다. 남자는 주간지에서 얼굴을 들더니 가즈마의 손쪽을 보고는 코 밑을 쓱쓱 비볐다. 가즈마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게 서로를 알아보는 표식이다. 가즈마는 남자에게 다가가 사카노 씨? 라고 물었다. 아, 응. 하고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간 통통한 몸집이고 둥근 얼굴에 수염이 나 있었다. 구라키 가즈마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가즈마는 명함을 꺼냈다. 사카노는 받아든 명함을 별 관심도 없다는 듯 쓱 쳐다본 뒤에 말했다. 일단 앉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사카노 앞에는 이미 뭔가 다 먹은 듯 빈 컵과 스푼이 있었다. 긴 소매 앞치마 차림의 중년 여자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벽에 붙은 메뉴판에 커피가 있어서 가즈마는 그걸로 주문했다. 나는 새알 단팥죽, 그리고 녹차도 한 잔 더 주고. 사카노가 말했다. 일부러 일찌감치 나왔구나. 라고 가즈마는 짐작했다. 남의 돈으로 실컷 먹을 기회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만남을 선뜻 승낙한 것도 이해가 되었다. 낮 시간에는 한가하다고도 했다. 도쿄역에서 사왔는데 괜찮으면 드십시오. 가즈마는 종이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스펀지 케이크에 바나나 크림을 듬뿍 채운 것이다. 종이 가방 안을 들여다본 사카노는 입가가 벙글벙글 풀어졌다. 아이고, 미안하네. 잘 먹을게. 가즈마는 등을 반듯하게 세우고 상대를 보았다. 서둘러서 죄송합니다만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뭘 알고 있어? 사카노는 종이 가방을 무릎에 얹고 상자를 꺼내 포장지에 적힌 글씨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카노 씨는 1984년 사건이 일어났을 무렵에 피해자 사무실에서 일하셨다고 하던데요. 사카노는 과자 상자를 종이 가방에 넣고는 지겹다는 듯한 얼굴로 턱을 끄덕였다. 어쩔 수 없어서 나갔던 거야. 그때 다니던 회사가 망해버리는 통에 일할 데가 없었거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더니 어머니가 외삼촌한테 가보라고 하더라고. 전화 당번을 찾고 있다나? 그때까지 외삼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함께 지내다 보니 진짜 한심하더라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인 줄은 몰랐어. 남바라 씨 얘기로는 저희 아버지가 그 사건의 진범이어도 사카노 씨는 상관없다고 하셨다던데요. 상관없지. 사카노가 몸을 슬슬 흔들면서 말했다. 벌써 30여 년 전 일이고 애초에 그 인간은 살이 되어도 싼 사람이야. 사건 터졌을 때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 앞치마 차림의 여자가 커피와 새알 단팥죽 그리고 녹차를 내왔다. 사카노는 스푼을 들고 단팥죽 그릇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걸 떠먹기 전에 근데 말이지 라고 입을 열었다. 남바라 씨 이야기 듣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당신 아버지 구라키 씨가 범인이라고 해서 놀란 게 아니라 그때 자살한 전자대리점 아저씨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 여태껏 그 아저씨가 틀림없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카노는 스푼으로 새알을 건져 입에 넣다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째서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보건 그 전자대리점 아저씨가 가장 수상했어. 그러니 경찰에서도 금세 잡아갔지. 가장 수상했다니. 그럼 사카노 씨는 그 사람이 체포된 사정을 아십니까? 사카노는 스푼을 든 손을 좌우로 흔들었다. 아니, 증거를 대라면 난 그건 모르지.
근데 내가 형사였어도 그 전자대리점 아저씨를 잡아들였을 거야.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별것도 아니야. 그 무렵에 전자대리점 아저씨가 매일같이 사무실에 쳐들어왔어. 하이타니가 자기를 속였다면서. 그날도 왔었어. 근데 그때 사장은 외출하고 사무실에 나밖에 없었어. 전자대리점 아저씨가 그렇다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털썩 주저앉더라고. 짜증은 났지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 좁은 사무실에 단둘이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나는 사장이 갔을 만한 데를 찾아보려고 나왔지. 아마 1시간쯤 여기저기 돌아다녔을걸. 결국 근데 못 찾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기로 했어. 그랬는데 당신 아버지 구라키 씨를 건물 앞에서 딱 만난 거야. 아차, 그러고 보니 그날 구라키 씨가 2번 왔었네. 2번이요? 전자대리점 아저씨하고 둘만 있을 때 구라키 씨가 잠깐 들렀었어. 사장은 없다고 했더니 그대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2번이지. 아무튼 그래서 구라키 씨하고 나하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체를 발견했어. 게다가 전자대리점 아저씨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어때? 누가 봐도 전자대리점 아저씨 짓이라고 하겠지. 가즈마는 사카노가 이야기한 순서대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분명 전자대리점 아저씨, 즉 후쿠마 준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하이타니 씨를 칼로 살해한 뒤에 도주하려고 차에 탔을 때 사카노 씨를 봤고, 그래서 방금 도착한 척하면서 다시 차에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랬대? 그야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맞겠지. 근데 그때 난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 남바라 기자에게 구라키 씨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던데요. 사카노는 스푼을 내려놓고 녹차잔을 손에 들었다. 아, 응.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더라고. 경찰이 도착한 뒤 형사가 이것저것 질문을 했었는데 사체를 발견하기까지 어디에 갔었느냐는 것도 물어봤어. 나는 사장을 찾으러 근처 찻집이니 주점이니 돌아다녔다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구라키 씨도 뭔가 대답을 했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사람도 알리바이가 있구나. 역시 전자대리점 아저씨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난 거야. 아버지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나는 어디에 있었다 라는 식으로 답했을 텐데 그게 어디였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차를 훌훌 마시더니 사카노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어.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인데. 아, 죄송합니다. 사카노는 스푼을 들고 남은 단팥죽을 먹기 시작했다. 뭐 방금 말했다시피 구라키 씨 본인이 자기 짓이라고 말했다면 그게 사실이겠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전화로도 말했었지. 별로 할 얘기도 없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가즈마는 커피잔을 들었다. 커피는 완전히 식어버렸다. 돌아오는 신칸센에서도 도요하시로 향하던 때보다 더욱더 마음이 무거웠다. 많은 것을 바란 건 아니지만 희미한 빛 한 줄기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다. 하지만 역시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1984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경찰의 추궁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카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후쿠마 준지가 의심을 받은 건 납득이 간다. 하지만 그것과 똑같이 아버지에게도 의심의 눈초리가 향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단순한 의심뿐만이 아니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역시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 확인 수사로 명백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일찌감치 구라키 다스로에 대한 혐의를 지워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도쿄역에 도착했을 때 바깥은 밤이 되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였다. 문득 기요스바시에 가보자는 생각이 났다. 사건이 일어난 게 마침 이 시간대였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갔던 것은 훨씬 더 이른 시간이었다. 지하철이나 도보로 가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택시를 탔다. 다행히 도로가 한산해서 10여 분 만에 도착했다. 지난번처럼 계단을 타고 스미다가 와테라스로 내려갔지만 중간에 기요스바시 다리 쪽을 보고 발을 멈췄다. 교각에 조명이 켜져서 아름다웠다. 덕분에 주위 풍경은 옅은 어둠에 잠겼다. 다리 바로 아래쪽은 아예 깜깜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스미다가 와테라스 산책로도 어슴푸레했지만 주위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강 반대편이나 지붕 달린 배에서는 역시 이쪽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건 당시에는 공사 때문에 통행 금지까지 내려졌다니까 이곳을 범행 현장으로 선택한 이유를 새삼 알 것 같았다. 이 시간대에도 인적이 눈에 띄었다. 달리기라는 사람도 있었다. 강을 향해 서 있는 여자가 보였다. 코트 깃이 휘날린다. 그 옆 얼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번에 만났던 시라이시 겐스키의 딸이 틀림없었다. 가즈마는 저도 모르게 우뚝 서면서 하는 소리를 흘렸다. 그리 큰 소리도 아니었을 텐데 귀에 들어갔는지 그녀가 가즈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금세 얼굴이 생각나는지 깜짝 놀란 것처럼 눈이 둥그레졌다. 말없이 멀뚱히 서 있는 것도 이상하다 싶어서 가즈마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이더니 이윽고 네, 안녕하세요. 라고 답했다. 여기 매일 나오십니까? 가즈마가 물었다.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와요. 상대의 말투는 딱딱했다. 꽃을 올리러요? 꽃은 어쩌다 한 번씩. 그날이 그랬죠. 그렇군요. 그쪽도 자주 와요? 아니요, 2번째예요. 그날하고 오늘. 그래요? 가즈마는 한 차례 심호흡을 한 뒤에 말했다. 혹시 제가 여기 오는 게 불쾌하시다면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떴다가 곧바로 가즈마를 쳐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그쪽에게 오라마라 할 권리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강 쪽을 향했다. 내가 여기에 자주 오는 건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30여 년 전 살인사건의 범인이 죄를 털어놓았는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는 게 이상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아버님이라면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절대로 라면서 그녀는 가즈마 쪽을 돌아보았다. 절대로 안 하죠. 당신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엉터리로 지어낸 얘기를요. 나도 라고 대답하는 가즈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나도 거짓말이었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그쪽 아버님을 살해했다는 것까지 포함해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가즈마를 똑바로 쏘아보는 시선을 던졌다. 증거는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구라키 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증거를요. 이건 흘려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 어떤 거짓말에 대한 증거지요? 처음 만난 날 얘기요. 아버지와 도쿄돔에서 만났다는 그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녀가 들려준 내용은 뜻밖의 것이었다. 당일 시라이시 변호사는 치과에서 이를 뽑았고 그래서 맥주를 마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쪽은 분명 그날 도쿄돔에 갔을 겁니다. 가즈마는 말했다. 내가 그 티켓을 구해줬으니까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구라키 씨를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 2사람이 어디서 만났다는? 모르죠. 왜 그 점에 대해 구라키 씨가 거짓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거짓이라면 우리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도
거짓이 되겠죠.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워서 감정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말하는 내용에는 합리성이 있었다.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라고 가즈마는 느꼈다. 그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검찰 쪽에 그런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고다이 씨라는 분인데 아세요? 아, 네. 그 형사라면 사건 발생 직후에 우리 집에도 왔었어요. 근데 그 형사는 어떤 대답을? 자기 나름대로 조사해보겠다고는 했는데 별로 기대는 안 해요. 다른 사건 때문에 바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실은 당신 쪽에 연락해보려고 고다이 형사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었어요. 거절당했지만 뜻밖의 말에 가즈마는 당황스러웠다. 저한테 연락을요? 전에 만났을 때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쩌면 나하고 똑같이 뭔가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아,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적인 게 아니라서. 그거 나한테도 이야기해 줄래요? 아니면 혹시 재판 자료로 쓸 예정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변호인에게 이야기해봤는데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나한테 이야기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 전에 라면서 그녀는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이름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했습니다. 가즈마는 품속에서 명함을 꺼냈다. 구라키 가즈마라고 합니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 눈에 바짝 대고 들여다보았다. 어두워서 보기 힘든 것이다. 저는 미레이라고 해요. 아름다울 미의 우두머리령. 시라이시 미레이 씨. 이 명함에는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지만 제 번호를 알려드리는 건 좀 미루기로 하죠. 나중에 알려주지 말걸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명함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걸로. 괜찮습니다. 혹시 필요 없다면 명함은 버리셔도 됩니다. 알았어요. 라면서 시라이시 미레이는 명함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알아낸 건 1984년 사건에 관한 거예요. 그 사건이 5월 15일에 일어났는데 가즈마는 아버지가 사건 후 4년째의 5월 15일에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날씨 때문에 실제 이삿날은 그 다음 주로 연기되었지만 그날이 하필 불멸일이라 원래 예정일인 15일에 형식적으로나마 짐 몇 가지를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날로 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모양인데 아들인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평소에 그렇게 무신경한 분은 아니셨어요. 시라이시 미레이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뭔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간 세보의 기사를 쓴 프리랜서 기자에게서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라키와 함께 사체를 발견한 사람이 지금까지 구라키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도요하시에 다녀왔다. 라고 가즈마는 설명했다. 실제로 아버지에게 알리바이가 있었고 그래서 경찰에 의심해서 제외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데 그러니까 가즈마 씨는 1984년 사건의 진범이었다라는 얘기 자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 식구라고 좋을 대로 상상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대답할 말은 없지만요. 아니요. 그렇다면 시라이시 변호사에게 죄를 고백했다라는 말도 거짓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시라이시 변호사님이 진실을 밝히라고 우리 아버지를 추궁했다는 것도요. 가즈마는 시라이시 미레이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도 눈을 맞춰왔다.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다. 둘 사이에서 뭔가 공명하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저
나만의 착각인 걸까? 그 상상이 맞는다 치고 가즈마 씨 아버지는 왜 과거의 죄를 덮어쓰려는 걸까요? 미레이가 당연한 의문을 던져왔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느닷없이 한 가지 가능성이 가즈마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뭔데요? 누군가를 감싸주려는 것인지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잖아요. 이제 새삼 대신 죄를 덮어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의문 또한 합당한 것이었다. 그건 그렇죠. 아, 가즈마의 귀 속에 문득 단어 하나가 되살아났다. 구제. 왜요? 뭔가 생각났어요? 심상치 않은 기미를 느꼈는지 미레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네. 하지만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얘기해보세요. 우선 얘기를 들어봐야 판단을 하죠. 아버지가 1984년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한 덕분에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스나루 식당의 아사바시 모녀, 전에 만났을 때 마침내 누명이 풀렸다고 기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인자 가족이라고 여태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명이 아니라 자살한 그 사람이 정말로 범인이었다. 구라키 씨는 그 모녀를 가엾게 여겨 자신이 진범이라는 거짓 고백으로 그쪽은 억울한 누명이라고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미안합니다. 역시 억지스러운 이야기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미레이는 크게 고개를 저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까 그 사건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어요. 어차피 체포될 거라면 최소한 소중한 사람들을 구제해주자고 마음먹었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아버지가 시라이시 변호사님을 살해한 것은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죠. 미레이의 얼굴이 뻣뻣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새삼 가즈마가 가해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했는지도 모른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버지의 자백대로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가즈마는 그녀에게서 눈을 돌리면서 말했다. 동기가 무엇이었건 미레이 씨의 아버님을 살해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다면 그대로 진행되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좋을 리가 없죠. 다시금 미레이의 입에서 강한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어요. 그러려고 재판도 하는 거잖아요. 실제 동기가 뭔지도 모른 채 이대로 넘어가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열심히 고민해 볼 거예요. 그래서 만일 뭔가 생각나는 게 있고 가즈마 씨에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락할게요. 결의에 찬 그 말에 가즈마는 압도되었다. 두뇌가 명석할 뿐만 아니라 강인한 사람이기도 하다.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레이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더니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과 조금 전 가즈마가 건넨 명함을 꺼냈다. 왼손에 명함을 들고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했다. 가즈마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번호가 표시되었다. 그녀의 전화번호인 모양이다. 착신음이 멈추고 시라이시 미레이는 스마트폰과 명함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가즈마 씨를 믿어보려고요. 고맙습니다. 나도 뭔가 찾아내면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미레이가 입가를 풀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만 갈게요. 가즈마 씨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미레이는 빙글 발길을 돌려 걸음을 뗐다. 그 시원시원한 뒷모습에서 가즈마는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